쌤의 후다닥 세계사 그 31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비잔티움 제국에 대해서 비잔티움 제국을 주제로 비잔티움 제국의 정치, 종교적 특성과 서유럽 문화와의 그 차이, 정치 문화적인 차이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쉽게 말해서 동로마 제국이죠. 그런데 왜 동로마 제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부르느냐?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과거 이름이 비잔티움이죠. 수도의 이름을 그 그리스 시대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동로마 제국으로 출발하긴 했지만 로마적인 요소들보다는 이제 그리스적인 요소들이 더 많이 남아 있다. 그리스 로마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를 융합해서 독자적인 문화를 가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제 동서 교회가 크리스토교가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마 카톨릭과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종교회로 동서 교회가 분리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문화를 바탕으로 그런 종교를 바탕으로 그리스 로마 문화, 특히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 문화, 고대 그리스 문화와 동방의 오리엔트 문화가 접목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독자적인 문화가 발달한 게 비잔티움 제국이다. 그리고 여기는 공용어를 로마 제국이면 라틴어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공용어가 나중에는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씁니다. 문화 자체가 이제 완전히 로마적인 것을 극복해 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로마 제국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에게는 사가들은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부르는 거죠. 로마 카톨릭, 로마 교황 중심의 그 그리스도교와 달리 그리스 종교는 황제가 곧 교회의 수장입니다. 그걸 황제 교황주의라고 하죠. 황제가 쉽게 말해서 교황을 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오스만 투르크가 나중에 그 멸망시키고 나서 이스탄불로 이름을 바꾸고 자신들의 수도로 삼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그 위치가 여기가 콘스탄티노폴리스 아닙니까? 서쪽과 동쪽, 동서무역의 중심지죠. 이 좁은 보스포러스 해협 바로 건너편이 이제 아시아 쪽이고 바로 이 좁은 해협 건너편이 유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서무역의 요충지죠. 이런 동서교통의 중심지로서 이 수도 자체가 굉장히 번성을 하고요.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위치. 서로마가 멸망하고 나서도 무려 1000년이나 더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 교황이 교회의 수장을 겸하는 황제 교황주의로 중앙 집권을 이루고 그리고 동서 교통의 요충지에서 무역으로 번성했기 때문에 부유했으니까 오래 버틸 수 있었던 거죠. 이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그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아까 지도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처음에 자신이 즉위했을 때 영토가 이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동로마 제국의 영토 정도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이탈리아 본토, 시칠리아 섬, 코르시카 섬 그리고 이슬람 그 소고트 왕국이라고 하는 게르만족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베리아 반도 아래쪽까지 그리고 흑해 일부 지역까지 영토를 넓혀갑니다. 정복을 해가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거의 과거 로마 제국의 영토 지중해를 내해로 삼았던
지중해를 자신들의 안 바다로 만들었던 로마 제국의 영토를 상당 부분 회복합니다. 또한 법전을 편찬하죠. 그게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자신의 이름을 따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고 합니다. 왜 법전을 새로 만들었느냐? 과거 로마 시대 때부터 축적된 법률이 너무 많아. 그리고 중복되는 게 많죠. 심지어는 모순되기도 합니다. 안 되겠다. 법 체제를 개혁해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아예 칙령으로 법전 편찬하겠다라고 공식 선언해 버린 거죠. 그리고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그 성 소피아 성당을 건립하죠. 지금도 세계적인 관광지 아닙니까? 성 소피아 성당. 그런데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죽고 나서 비잔틴 제국은 여전히 주변에 실은 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도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계속해서 공격을 해왔던 거죠. 이들과 계속 싸우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비잔틴 제국 자체에서도 그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전염병이 돌아요. 그래서 당시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한때는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주민의 절반 정도가 전염병으로 희생되는 등 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죠. 내후 외환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러면서 이제 5대 교구 중에 이 로마 교황이 프랑크 왕국과 이제 손을 잡고 사실상 어떻게 됩니까? 독립을 해버리는 거죠. 이 교회에서 독립을 해버리는 모습도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비잔틴 제국은 계속되는 이런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공격과 그 위쪽에 이제 슬라브족들의 압박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나름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게 바로 군광구제와 둔전병제죠. 둔전병제는 다른 말로 테마, 여기 당시 명칭으로는 테마 제도라고 불리는데요. 이게 뭐냐? 군광구제라고 하는 것은 제국을 31개의 군광구로 나눠요. 그리고 황제가 임명한 군사령관에게 군사권과 행정권과 통치할 수 있는 권리와 사법권까지 주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당나라 때 절도사 제도하고 똑같습니다. 얘들이 이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책임지고 거기를 지켜내라는 거죠. 황제에게 충성하고 책임지고 지킬 때는 좋지만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군사령관들이 반란을 꾀버리면 이제 나라가 정신없이 혼란스러워지겠죠. 둔전병제, 테마제라고 하는 것은 농민에게 군역에 종사하는 대가로 토지를 줍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서 군역의 의무를 다하면서 토지를 세습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러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지키던 땅, 자기가 농사짓고 자기가 잘 아는 땅에서 전쟁을 하고 그것을 지켜야 되니까 책임지고 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국방력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니까 자영농이죠. 그래서 이 군광구제와 특히 이 둔전병제들을 통해서 자영농을 육성하고 국방력을 강화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산왕조 페르시아와 그리고 그 뒤에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결국 이슬람의 공격으로 발칸반도 남부하고 소아시아 일부 정도만 남고 영토를 다 뺏기죠. 이 정도만 남고 영토를 다 뺏깁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이슬람 세력들이 안티오크라든가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교구를 다 차지해버리는 거죠. 그때 뭐 이슬람의 전성기 아닙니까? 이슬람이 북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이 위쪽까지 뭐 다 차지해버리니까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국은 힘들어지죠. 군광구제도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지방에 이렇게 그 유력한
유력자들, 군사령관들이라든가 유력자들이 토지를 사유하면서 둔전병제도 무너져 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토지 빼앗긴 애들은 더 이상 군대에 복무할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군사력이 약화돼, 황제권도 약화돼. 그러다가 이제 셀주크 투르크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아예 소아시아 지역 다 뺏겨버렸어. 다 뺏겨버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미 여기 다 뺏겨버렸으니까 도와주세요 해야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로마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 그러면서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지를 수복하자, 회복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웃긴 게 1차 십자군 때만 예루살렘이라든가 요 일부 지역 되찾아가지고 십자군들이 이렇게 기독교 왕국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왕국을 세우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해가 갈수록 얘들이 성지를 수호한다, 지킨다기보다는 이게 약간 변질되죠. 오히려 4차 십자군 같은 경우에는 공격하라는 것은 공격 안 하고 비잔틴 제국을 쳐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약탈하죠. 그리고 여기다가 아예 라틴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기까지 합니다. 이런 식의 시련을 겪으면서 이제 비잔틴 제국은 약화되다가 결국 1453년입니까? 15세기 중엽에 오스만 투르크에게 멸망해버리죠. 자, 보겠습니다. 셀주크 투르크의 침입으로 십자군 전쟁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오히려 4차 십자군 때는 얘들이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해서 약탈을 해버리고 그리고 거기다 라틴 제국이라는 나라까지 세우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다. 그러다 결국 투르크 계열인 오스만 투르크에게 멸망했다. 비잔티움 제국은 독자적인 문화 발전을 이뤘다고 그랬죠. 그리스 정교를 문화 바탕으로 그리스 로마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가 융합됐다고 그랬습니다. 공용어로 그리스어를 썼다고 그랬고요. 아까 초반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잔티움 문화의 특징, 문화적인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미술과 건축입니다. 비잔티움 건축은 웅장한 돔과 내부의 모자이크화가 발달되어 있는 비잔티움 양식으로 지어지죠. 대표적인 게 아까 사진에서 봤던 성 소피아 성당이죠. 이 성 소피아 성당은 로마의 바실리카 양식에 페르시아의 돔 양식이 결합된 비잔티움 양식의 대표적인 성당입니다. 뭐 그 밖에도 뭐 금, 은 세공품, 상하 세공품, 유리 제품 등 비잔티움 예술 수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미술 쪽에서 이렇게 예술 분야에서 굉장히 발달돼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성 소피아 성당. 이 비잔티움 문화가 오늘날 세계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들이 자신들과 교류하던 슬라브족에게 그 문화를 전파시켜줬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와 동유럽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합니다. 비잔티움 출신의 그 키릴로스 형제는 그리스어를 바탕으로 슬라브족의 그 알파벳이라고 할 수 있는 키릴 문자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키릴 문자로 만들어져 있는 슬라브의 알파벳, 요거 지금까지도 뭐 세르비아, 불가리아, 러시아 등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문자들의 원형이 되는 게 이 키릴 문자입니다. 그리고 이 키릴 문자로 번역된 성서를 바탕으로 이들은 이제 그리스 정교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뭐 러시아 정교라고 부르는 게 이게 다 그리스 정교가 넘어가서 그 나라 이름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키예프,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역에 만들어져 있었던 키예프 공국도 비잔틴 제국과 교역하면서 그리스 정교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키예프에 성 소피아 성당, 대성당을 세우기도 하죠. 이스탄불,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만들어졌던 성소피아 석당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크라이나의 그 키예프 공국의 수도였던 그 키예프에 성소피아 성당 같은 이름의 성소피아 대성당을 만들기도 했다. 비잔틴 제국은 이야기할 게 참 많았는데 별거 이야기한 것도 별로 없는데 15분이 가버렸네요. 하여튼 이 비잔틴 제국이 유럽 문화, 유럽의 방패 역할을 함으로써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유럽을 지키는 기독교 문화를 지키는 동쪽의 방패 역할을 했다. 프랑크 왕국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와서 그 공격해 오던 그 이슬람 세력을 뚜르푸아티의 전투에서 막아내는 역할을 했던 서쪽의 창이었다면 비잔티움 제국은 이슬람 세력의 공격을 동쪽에서 막아냈던 기독교계의 방패 역할을 했다. 그래서 유럽의 크리스트교 문화가 지켜질 수 있도록 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무려 서로마가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도 1000년이나 더 버티며 기독교 세계, 크리스트교 세계의 방패 역할을 했던 나라 비잔티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붓셈의 후다닥 세계사 31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